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주에 있었던 페드의 미니츠라는 게 있는데요. 그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페드 미니츠라는 거는 뭐냐면은 페드가 한 3주 전에 그 회의를 했잖아요. FOMC 회의를 하고 거기에서 이제 중요한 내용들을 발표를 하고 그다음에 뭐 그거에 대해서 뭐 기자회견은 그 파월 의장이 기자회견하고 그렇게 되는 이제 과정을 거치는데 좀 더 자세한 내용들 그때의 회의에서 결정됐던 상황들 회의에서 뭐 그 저 뭐라 해야 되나요? 건의했던 내용들 또 향후 어떻게 하겠다 했던 내용들을 좀 더 자세하게 한 것을 페드 미니츠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요거를 보면은 이제 연준이 향후에는 어떤 스탠스를 갖고 있고 또 앞으로 이 통화 정책을 어떤 식으로 가져갈 것인가 그거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뭐가 있냐면은 페드 트랜스크립트라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페드 관련된 여러 뭐그 페드 의장단들이 직접 서로 이렇게 이제 거기서 회의를 하는데 그 회의를 정말 모든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기록을 한 겁니다. 거기 보면은 좀 더 자세한 내용들을 할 수 있는데 불행히도 이 트랜스크립트는 한 6년 정도 지나야지 그게 이제 그 발표가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그 연준 홈페이지에 가보면은 2015년 12월 것까지만 나와 있는 거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가끔가다 이제 재밌는 일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파월이 농담을 던졌는데 뭐 별로 먹히지가 않았다. 뭐 예를 들어 또 누구는 무슨 농담을 했고 무슨 말을 했고 어떤 거에 어떤 분야에 대해서는 어떤 뭐 이사는 연준 그 이사장은 굉장히 뭘 싫어하고 뭐 이런 식의 아주 시시콜콜한 내용까지 다 들어가 있는데요. 그거는 어, 사실 굉장히 이제 시간이 지난 후에야 알 수가 있는데 적어도 우리는 일단 이제 페드 미니츠라는 걸 보면은 지금 페드에서 연준이 향후의 통화 정책을 어떻게 끌고 나갈 것인가에 관련된 것들을 조금 엿볼 수가 있습니다. 뭐 근데 이번 그 3주 전에 있었던 6월 16일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그때 페드 FOMC 회의에 미니츠가 3주 후였던 지난주 7월 7일에 드디어 이제 발표가 됐는데요. 그걸 보면은 지금 연준은 굉장히 좀 뭐라 해야 되나요? 큰 빅픽처를 가지고서 큰 청사진을 그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지 않나 그런 느낌이 들어서 이번 영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뭐 지난주에 발표된 그 미니츠 내용의 것들은 뭐 그 제가 여기 그 레포 시장 금리와 레포 시장에서 얘기했던 거하고 뭐 크게 다를 건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뭐 오버나잇 RRP 많이 얘기했던 거죠. 요거 금리를 0%에서 0.05% 즉 5bps로 올린다. 그 다음에 IOR 요거를 0.10%에서 0.15%로 올린다. 즉 10bps죠. 요거는 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닌데 제가 아주 그 유심하게 봤던 것들은 어떤 거냐면은 내용들이 다 스탠딩이 붙었다는 거예요. 스탠딩이란 말은 뭐 서 있다 뭐 이런 거라고 보셔도 되는데요. 스탠딩은 정확히 말하면 임시가 아닌 상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 상비군이란 말이 있잖아요. 국가에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어떤 군대를 운영을 할 때 그런 상비군을 영어로 하면 스탠딩 아미라고 하듯이 스탠딩이라는 것은 이 표현에서는 일시적으로 임시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있는 건데요. 지금까지의 제가 여러분들하고 나눴던 내용들 중에서 예를 들어 오버나잇 RRP 요거는 항상 요 앞에 뭐가 붙냐면요 템포럴이라는 게 붙었어요. 원래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지금 페드가 판단했을 때 지금 현재 이 통화시장 머니마켓이라든지 전체 미국의 이 시장을 보니까 요게 좀 필요할 것 같아. 그래서 페드가 일시적으로 임시로 이러한 그 제도를 만들어서 하니까 여러분들
돈이 필요한 사람들 일로 와서 또는 돈을 맡기고 싶은 사람들 여기서 하세요 하는 의미에서 temporal이라는 말을 많이 붙입니다. 즉 일시적 또는 임시로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제가 연준에서 그 미니트에서 봤던 것들은 temporary가 죄다 스탠딩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이제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요. 스탠딩으로 바뀌었다는 것은 이게 상설이 되는 거고, 어떻게 보면은 연준이 향후에 이 통화 정책에 대해서 취하는 모습들이 모습을 이렇게 갈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 아주 대표적인 그 사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게 스탠딩이란 말이 붙었다고 해서 지금 당장 이렇게 되는 건 아니고요. 연준이 이제 앞으로 이렇게 갈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게 어떨까, 요걸 논의하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직은 여전히 다 모든 연준에서 만들어낸 금융위기 이후에 새로 도입한 이런 제도들은 웬만하면은 아직은 템포러리입니다. 대부분 그 임시적인 것이고, 근데 연준은 지금 이 임시적인 제도들, 임시적인 이런 어떤 그 임시 방편으로 만들었던 것을 상설화하는 것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상설화하는 데에는 리포 퍼실리티라고 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레포 기구예요. 근데 레포는 원래 시장에서 돈이 필요한 사람하고 돈이 남는 사람들끼리 어떤 담보를 가지고서 담보를 주고 돈을 빌리고 요런 시장이었죠. 이건 원래 그러니까 시장에서 결정되는 건데, 연준이 그런 것을 만약에 돈이 필요했는데 돈을 못 구했다 그러면 나한테 와. 그러면 네가 돈을 뭐 예를 들어 100억 달러가 필요하다. 그럼 내가 그래 너 갖고 있는 저거죠. 저 뭐냐, 담보물 주로 국채가 될 텐데요. UST라 그러죠. US 미국이고 트레저리. US 트레저리를 갖고 오면은 내가 그거 담보를 받고 달러를 빌려줄게 하는 요런 이제 연준이 드디어 레포 시장에 직접적으로 그 이전에도 참여한 적은 있었습니다. 레포 시장에 이제 돈이 갑자기 이제 마르거나 했을 때. 그렇지만 이제는 스탠딩이라는 말을 붙임으로 인해서 언제든지 시장에 뭐 은행이라든지 이 자격 요건이 되는 사람들 오면은 내가 돈을 빌려줄게 하는 스탠딩 리포 퍼실리티 해서 보통 SRF 이렇게 앞자만 따서 SRF 이렇게 부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재밌는 게 있는데 또 스탠딩 피마라는 게 있어요. 이 피마 하면 뭐 이렇게 약자들이 많은지 참 골치 아픈데요. 피마는 뭐냐면은 그러면 Foreign and International Monetary Authorities. 이것은 그 뭐냐면은 이제 연준이라는 것은 사실 미국의 그 중앙은행이죠. 그런데 이 미국의 중앙은행은 연준의 성격이 2008년부터 살짝 바뀌었습니다. 사실 FEMA라는 것은 언제 있었냐면은 2008년에 이제 처음 도입된 건데요. 이건 뭐냐면은 2008년에 금융위기가 일어나고 전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연준이 돈을 풀기 시작하고, 그러면은 미국의 달러 가치가 떨어지고 뭐 미국 이제 이 기축통화국의 지위를 잃는 것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미국 달러를 더 원했었죠. 사람들이 많은 해외에 있는 은행이라든지 해외에 있는 투자자들이 미국 달러를 오히려 원했고, 오히려 미국 달러 가치가 더 올라가는 일이 있었는데요. 그때의 해외에서 미국 달러를 거래하는 사람들, 이 시장을 유로 달러 시장이라고 하는데요. 그건 좀 더 이따가 조금 더 자세히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요. 거기에서 유로 달러에서 그 해외의 달러 시장에서 달러 가치가 올라가니까 이게 이제 또 전 세계적인 그 금융 어떻게 보면 또 위기가 또 발생하는 거죠. 그랬을 때 연준이 했던 게 뭐냐면은 각국의 중앙은행들을 딱 모아가지고 야 너네 돈 필요해? 그러면 내가 저 돈 빌려줄게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뭘로 됐었냐면은 너네 갖고 있는 UST 그 미국 국채 있으면은 내가 그 담보로 해서 해줄게. 그거하고 비슷한 게 그게 있었죠. FX 스왑이라고 해서요. 굉장히 많은 용어들이 등장하는데
FX는 foreign exchange 외환이죠. 수합은 뭐 말 그대로 교환하는 거, 외환 교환이 있었는데요. 요거랑 이제 그 피마라는 거하고 뭐 상당히 비슷했는데 어쨌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보면은 이제 해외 그 스탠딩 피마나 FX 수합은 미국 달러를 원하는 해외의 중앙은행 또는 그 기업 금융기관하고 이 달러를 어떻게 그들이 원하는 달러를 공급할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근데 이것도 당연히 템포러리였었는데요. 그 임시적이었었는데 이번 이제 페드 미니츠에서는 이거를 좀 더 상설화하는 방향으로 가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상설 영래포 스탠딩 오버나잇 RRP 페드 연준 홈페이지에 가보면은 오버나잇 리버스 리포 요 시장에 사실 그 앞에 항상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템포러리하고요. 근데 이것도 뭐냐면은 이제 적어도 미국 국내에서는 달러는 아직도 차고 넘칩니다. 그 차고 넘치는 달러를 그 큰 은행들 JP 모건이라든지 또는 아니면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라든지 이런 큰 은행들은 이 달러를 지금 처치가 곤란한 정도에 와 있어요. 왜냐하면은 QE2에서 매달 연준이 그 1,200억 달러에 해당하는 그 미국 국채하고 MBS 그 주택담보 채권을 구입을 하죠. 그럼 구입을 했다는 얘기는 돈을 그 시중은행에 그 예금으로 이렇게 간다는 얘기인데요. 지금 시중은행의 이제 제일 큰 문제는 뭐냐면은 그동안 쭉 얘기 드렸었지만 바젤 3이라는 거, 바젤 3라는 그 어떤 일종의 이 규제죠. 이것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자기 예금을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이 바젤 3이라는 건 뭐냐면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전체 자산, 여기 자산에는 뭐 대출해 준 거, 자기가 소유한 뭐 있겠죠. 모든 자산분에 자기 자본 요 비율이 뭐 예를 들어 항상 5% 이상이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 있어야 되는데요. 지금 연준이 QE를 함으로써 자산은 늘어나지만 자본은 그 유상증자를 하든지 이 외에는 늘릴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가 이미 이제 코로나 때문에 미국의 이런 시중은행들은 오히려 저걸 하고 싶어 했어요. 그 배당을 하고 싶어 했고 자사주 매입을 하고 싶어 했습니다. 배당과 자사주 매입을 한다는 거는 요 자본이 내려간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향후에는 현재도 지금 아주 겨우 요 비율을 맞췄는데 이 자본이 내려가는 걸 그 자사주 매입이나 배당에 의해서 자본이 내려간다면은 자산도 내려가야지 이 5%를 겨우 맞출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이 아주 큰 은행들은 들어오는 예금들은 저한테 맡기지 마시고요. 딴 데다 해주세요. 딴 데 할 수 있는 데가 이런 큰 자금을 받을 수 있는 데가 MMF라는 건데요. 머니마켓 펀드라는 건데 여기서 이거를 많이 사줬죠. 그래서 지난 시간은 제가 대략 한 9,400억 불 정도로 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실제 보니까 6월 말에 6월 30일 그걸 딱 보니까 9,900억 불까지 올라갔던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즉 MMF 같은데 그래서 이제 0% 그전에는 0%였는데 이게 5bps 0.05%까지 올랐으니까 여기서 이제 돈을 많이 했던 거죠. 즉 여기에는 크게 그럼 A하고 C를 본다면은 A는 뭐냐면은 자금이 없을 때는 달러가 부족할 땐 내가 대줄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C는 또 재밌는 게 뭐냐면 달러가 너무 많아. 은행들이 그 예금 처리할 수 없어? 그럼 내가 그거 받아줄게. 하나는 돈을 풀어주는 거고 하나는 돈을 회수하는 그 두 가지. 그러니까 이제 A하고 C, SRF하고 스탠딩 오버나잇 RRP인데요. 그 두 가지를 예전에는 그게 이제 임시적인 제도였는데
앞으로 이제 페드에 생각하는 거는 페드의 청사진은 이거를 상설 기구로 만들자. 스탠딩 어떤 그 상설 기구를 만들어서 적어도 단기 자금 시장에서는 큰 위기가 없게 부드럽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게 페드의 현재 그런 그 일종의 이제 의도이고 향후에 나아갈 그런 어떻게 보면 큰 청사진인 것 같습니다. 그럼 한번 좀 약간 더 구체적으로 페드가 지금 현재 생각하고 있는 게 무엇일까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RF, Standing Repo Facilities, 상설 레포 기구 요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레포 시장에서는 원래는 증권, 뭐 특히 이제 안정적인 뭐 트리플 A라 그러죠. 좋은 그 뭐라 해야 되나요? 저거죠. 그 좋은 채권 이런 것들을 담보로 해서 여유 자금 있는 데서 돈을 서로 빌려주고 그 다음에 미리 정한 뭐 하루짜리면은 오늘 빌려줬으면 내일 다시 내가 맡긴 담보 나는 다시 찾아오고 내가 빌렸던 돈은 조금 이자를 붙여서 다시 돌려주는 그런 거였습니다. 근데 레포 시장은 이게 이제 단기 시장이다 보니까 레포 시장에서 좋아하는 담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레포 시장에서는 담보를 가지고서 돈을 빌려주는데 이 담보의 역할이라는 건 뭐냐면은 상대방이 돈을 안 갚으면은 내가 그 담보를 처분하면은 처분해서 빌려준 것만큼만 내가 확보할 수 있으면은 빌려준 것만큼 이상을 확보할 수 있으면은 빌려주는 사람이 안심하고 서로 빌려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근데 그렇다면은 레포 시장에서 돈을 빌려줄 때 무엇을 담보로 받을 것이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요. 뭐 예를 들어 애플 주식을 담보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뭐 아마존 주식을 담보로 받을 수가 있고요. 그거는 담보를 주는 사람하고 받는 사람이 서로 협약하면 되는데 현재에 있어서 제일 안전한 담보라고 알려진 것은 뭐냐면은 일단 담보는 가격 변동성이 적어야 되겠죠. 이게 담보가 만약에 오늘 내가 담보를 받았는데 이게 가격이 갑자기 뛰거나 또는 뛰는 건 좋은데 폭락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담보를 맡긴 사람이 내 돈 안 갚을게요. 나 돈 없어요. 이렇게 배째세요. 이러면은 담보를 받은 사람은 그거 갖고 시장에서 그걸 팔아서 현금화해야 되는데 그때 제일 좋은 건 뭐냐면 가격 변동성이 아주 작은 거겠죠. 가격 변동성이 제일 작은 거 뭐겠습니까? 당연히 미국 국채겠죠. 미국 국채 중에서도 단기 국채가 제일 좋겠죠. 왜냐하면 장기 국채는 중간에 갑자기 페드가 이자율을 올린다거나 내린다거나 하면 가격 변동이 또 그 가격 변동에 굉장히 국채 가격이 이자율 변동에 의해서 국채 가격이 굉장히 쉽게 변하니까요. 그런데 아주 짧은 미국에서 미국 국채의 제일 짧은 거는 보통 한 1개월짜리가 있고요. 또 2개월짜리가 있고 이런 국채들을 주로 담보로 씁니다. 이런 걸 이제 빌이라고 그러죠. T빌이라고 그러는데요. 빌이라는 거는 1년 이내에 만기가 1년 이내인 이제 국채인데 그 중에서도 만기가 짧은 이런 국채를 담보로 많이 사용합니다. 자, 그러면 SRF를 하게 되면은 즉 상설 레포 기구를 한다는 거는 뭐냐면 예전에는 이 레포 시장은 일반적인 레포 시장은 정말 은행 A가 있고 은행 B가 있는데 은행 A는 돈이 좀 남아 있어요. 그리고 은행 B는 돈이 좀 필요해요. 그럼 둘이 만나가지고 담보를 주고 현금을 주고 그 다음에 또 다시 그 다음날 또는 뭐 일주일 후 계약을 일주일 후 했으면 일주일에 다시 원 상태로 돌리는 건데 SRF는 뭐냐면 페드가 나는 가진 거 돈밖에 없는 사람이야. 나는 가진 거 달러밖에 없으니까 내가 달러를 너네들한테 빌려줄 테니까 너네 국채 있으면 나한테 줘. 담보를 받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재밌는 거는 페드는 사실 일반 시중은행 뭐 우리로 치면은 뭐 예를 들자면은 뭐라 해야 되나
그 뭐 국민은행, 주택은행 직접 거래하지 않고요. 우리나라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딜러라는 것이 있습니다. 딜러는 뭐냐면은 페드하고 직접 제일 먼저 이렇게 서로 소통하는 그런 창구예요. 그러면 딜러는 잠시 돈을 그 받았다가 실제 필요한 그 은행들한테 그 자금을 공급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은행, 딜러, 페드, 연준 이렇게 있는데요. 요 뭐 대차 대조표를 보면은 페드는 돈을 빌려주니까 채권이 되겠죠. 자기한테는 자산이 되겠죠. 그 다음에 딜러한테 주겠죠. 여기서 파란색은 현금의 흐름입니다. 그 다음에 빨간색은 담보의 흐름입니다. 여기서 이제 대차 대조표에서는 담보는 안 나와 있고 현금의 흐름만 나와 있으니까요. 그거 혼돈하지 마시고요. 일단 SRF, 그러니까 이게 레포 자금이죠. 레포 자금을 빌려줬으니까 페드한테는 이게 뭐가 되겠어요? 당연히 자산이 되죠. 왜냐하면 상대방이 뭐 하루짜리라면 오버나잇이라면은 내일 갚아야 될 거니까요. 그리고 당연히 딜러한테는 이게 절로 가 있겠죠. 그 채권으로 가 있겠죠. 부채로 가 있겠죠. 갚아야 되는 거니까요. 그러면 딜러는 이렇게 이제 자기 돈을 받아왔잖아요. 그럼 돈을 받아왔으면 그 채권으로 그 부채로 기입을 하고 여기에 돈을 받아왔으면 자기 자산에 현금이 그만큼 늘어나겠죠. 그럼 그거를 일반 은행하고 레포 계약을 맺어서 이렇게 레포, 또 여기 마찬가지로 딜러한테는 이게 자산이 되고 은행한테는 이게 부채가 되고, 그 다음에 은행은 돈이 생겼으니까 누군가가 예금을 해준 거죠. 그러면 누군가가 예금을 한 효과랑 똑같은 거니까 은행에 있어서는 그게 뭐만큼 늘어나냐면 준비금만큼, 지급 준비금만큼 늘어나죠. 그 전체 결과가 이렇게 이제 되고, 페드는 은행의 자산인 지급 준비금은 페드한테는 부채니까요. 이런 식으로 하나의 처음 이제 그 상설 레포 기구를 이용해서 가면은 이런 식으로 거래가 완성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특징적인 것은 대차 대조표를 보면은 모든 주체의 대차 대조표가 확대가 되죠. 페드도 그 SRF를 통해서 그 레포를 해준 것만큼 쫙 대차 대조표 쫙 올라가고, 자산 부채 모두 올라가고, 딜러도 올라가고, 은행도 올라가고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오버나잇이라서 내일 또 롤을 연장을 안 하고 내일 이 그 레포 계약이 종결이 된다면은 전체적으로 요만큼 다 또 그 대차 대조표가 축소가 되겠죠. 이런 특징을 갖고 있다라는 거. 지급 준비금이 증가하고 은행 유동성이 증가합니다. 여기에서 이 상설 레포 기구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에 대해서 한번 이거는 뭐 우리가 지금까지 한 거는 뭐 대차 대조표를 통해서 분석한 거는 아마 많이들 이제 익숙하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상설 레포 기구가 의미하는 그 특징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여기서 재밌는 거는 보통 레포 시장에서는 그 레포 이자율이라는 게 있죠. 내가 돈을 빌렸으면은 다시 돈을 상환할 때 붙는 이자율이 레포 이자율인데, 오늘 내가 레포 시장에서, 일반적인 레포 시장에서 돈이 많이 있는 사람하고 돈이 적게 있는 사람이 나한테 1억 빌려줘. 내가 국채 담보를 맡길 테니까 그 다음에 내일 돌려줄 때는 내가 한 1억이니까 좋아, 한 50만 원 더 붙여서 줄게 하는 게 레포 이자율이잖아요. 그 레포 이자율은 철저히 시장에 의해서, 시장의 수요 공급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렇지만 상설 레포 기구라는 것은, 물론 이거는 한쪽에는 페드라는 게 있어가지고, 페드는 너는 가진 거 달러밖에 없는 사람이야, 너네들 필요하면 언제든지 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자금 공급이 무한한 거죠. 그 얘기 뭐냐면은 페드가 언제든지 그 이자율을, 즉 레포 이자율을 정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즉 페드가 나는 25bps로 하겠어. 돈 필요한 사람은 25bps 내고 얼마든지 빌리러 와도 내가 다 책임져 줄게, 이러는 거죠. 그 일반 시장의 레포 시장하고는
조금 다르죠. 그러니까 레포 시장에서는 서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페드는 가격을 내가 딱 맞춰놓을 테니까 요 가격에서 원하는 사람들은 다 와,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한 얘기를 보니까 대략 25 bps 정도에서 이렇게 맞춘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번 페드 미니트에서 굉장히 강조하는 것은 임시라는 것이 상설로 바뀌었다. 요거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시라는 것은 뭐냐면은 페드가 이렇게 딱 시장을 파월이 시장을 딱 보니까 보고서 딱 읽고 보니까 시장에 지금 돈이 너무 부족합니다. 지금 당장 돈을 푸셔야 됩니다. 하면은 푸는 거였죠. 그러면 다 이제 은행 딜러들 모아서 야 너네 돈 부족해? 그럼 내가 돈 풀 테니까 너네들이 알아서 이거 갖고 있는 국채 내놔. 그러면 내가 그거 사줄게. 뭐 이런 식으로 갔었던 거죠. 임시라는 것은. 즉 임시라는 것은 결국에는 뭐냐면 주도권이 누구한테 있냐? 페드한테 있다는 거예요. 연준이 딱 판단했을 때 시장의 유동성이 이거 이러다간 갑자기 단기 이자율 급등하고 시장에 이제 단기 급등하면은 그 주식시장도 큰 영향을 받죠. 그러니까 이러면 안 되니까 달러봐 내가 돈 보내줄게. 즉 이건 누가 주도한다? 페드가 주도한다는 거죠. 템포럴이라는 것은 임시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걸 페드 드리븐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상설이라는 것은 뭐냐? 보니까 이거는 페드는 어떻게 보면은 그냥 선언만 한 거야. 나는 가진 것 달러밖에 없는 사람이니까 달러 필요하면 언제든지 와. 대신 가격은 내가 정한다. 이런 거죠. 그러면 달러를 원하는 것은 누가 원해서 오냐면 시장이 원하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은 사실 시장이 주도를 갖고 있는, 시장이 주도권을 갖고 있는 거죠. 근데 뭐 완벽한 주도권은 아니죠. 왜냐면은 가격을 시장이 정하는 건 아니니까요. 그렇지만 여기에서 어느 정도 뭐 수많은 로비들이 들어가겠죠. 25 bps 너무 비싸요. 좀 싸게 해주세요. 그러면 뭐 페드가 긴급 회의를 열어서 예를 들자면요, 20 bps를 하겠어, 뭐 15 bps를 하겠어, 뭐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상설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페드는 이자율 가이드만 이렇게 딱 제공해주고 가격을 설정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정해진 가격에서는 시장이 원하는 거 내가 무제한 공급을 하겠다. 얼마든지 이게 항상 이 무제한이라는 게 말이 좀 약간 어폐가 있는데 정말 무한대로 돈을 무조건 하겠다가 아니라 너네들이 원하면은 난 그거에 맞춰서 주겠다. 뭐 그런 거겠죠. 그렇게 임시하고 상설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즉 페드가 연준이 주도하냐 아니면 시장이 주도하느냐, 누가 먼저 그거를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차이가 있고요. 그렇다면은 어떤 게 더 시장 친화적이냐? 당연히 상설이 시장 친화적이겠죠. 왜냐면은 시장에 돈 필요 없으면은 이 SRF에 가가지고 돈 좀 주세요 그럴 필요가 없죠. 그런데 돈이 필요하면은 대신 페드는 그거에 맞는 어떤 가격 수준에 맞춰서 대신 나는 돈을 많이 얼마든지 내가 원하는 그런 담보를 갖고 있으면 그 담보는 주로 저게 되겠죠. UST 즉 미국 국채가 될 텐데요. 담보를 가지고 오면 내가 빌려주겠어.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 SRF는 중요한 것은 미국 국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미국 국내에서 달러가 부족하거나 그랬을 때 그거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한테, 필요로 하는 은행이나 기관한테 달러를 공급하는 그런 창구인데요. 국내가 있으면은 국제가 있겠죠. 그게 스탠딩 피마라는 좀 어려운 말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쉽게 얘기해서 상설 국제 레포입니다. 자, 여기에서 아까 했던 거하고 보면은요, 아까는 여기 페드 또 있죠. 그 다음에 여기 아까는 원래 딜러가 있었고 여기 일반 은행이 있었는데 이제는 뭐냐면 이 가운데가 뭐가 되는 거냐면은 일반 중앙은행이 되는 겁니다. 페드 말고 한국의 중앙은행 또는 일본 중앙은행 이런 식으로 여기가 가운데가 바뀌는 거죠. 그래서 약간 더 복잡해졌는데 기본 원리는 그대로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왜 페드가 이걸 했을까? 그거는 또 더 살펴봐야겠죠. 이게 예를 들자면은 이건 크게 뭐하고 관련이 되어 있냐면은 유로 달러라는 거하고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뭐 굉장히 많은 전문 용어들이 등장하는데요. 유로 달러 이렇게 되어 있지만 유로 엔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유로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유로 스털링, 유로 파운드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 유로라는 말은 뭐냐면은 유럽을 연상하잖아요. 예, 그것도 뭐 과히 틀린 말은 아닌데 요 앞에 유로는 역외라는 뜻입니다. 뒤에는 달러 뭐 이거 그대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럼 역의 달러 이건 뭐냐? 사실 달러라는 것은 미국뿐만이 아니라 해외에서도 많이 거래가 되죠. 근데 우리나라 원화는 우리나라에서 주로 거래되지 사실 해외에서 내가 만약에 5만 원짜리를 들고 가서 해외에서 뭘 사 먹을 때 또는 뭐 식당 갔을 때 5만 원짜리 지불하면은 잘 안 받죠. 그렇지만 현재 달러는 좀 다르죠. 달러는 어떻게든지 사람들이 받으려는 그런 수요가 아직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지극히 작은 소매에 관련된 거고요. 예를 들어 도매금융 그건 뭐냐면은 뭐 삼성전자가 예를 들어 유럽에 또는 뭐 쉽게 얘기해서 뭐 미국에 지사를 하나 유럽으로 해야겠네. 유럽에 지사를 만들었다. 그러면 삼성전자가 거기서 결제를 할 때는 꼭 유로만 쓰는 것이 아니라 달러로 쓰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렇게 뭐냐면은 미국 국내에서 본토에서만 거래되는 달러가 아닌 해외에서 거래되는 달러 이거를 유로 달러 또는 유로 달러 시장 뭐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왜 유로가 붙었냐? 이 달러가 그 1944년 브레튼 우주 체제라고 하죠. 그 이후에 해외에서 주로 거래가 많이 되던 동네가 어디였었냐면은 큰 규모로 거래가 됐던 그 지역이 바로 유럽 지역이었어요. 그때 이름을 유로 달러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제가 볼 때는 뭐라 해야 되나 좀 잘못된 명명인데 어쨌든 유로 달러에서 유로 요거는 바로 뭐냐면 역외다라는 거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런 말도 가능하겠죠. 유로 엔 이건 뭐냐면 일본 엔화가 일본 본토 말고 일본 말고 다른 데에서 다른 지역에서 거래되는 거. 즉 역의 엔 이렇게 되겠죠. 근데 좀 더 가보면 이런 말도 있습니다. 유로 이거 뭐냐면은 역의 유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이제 유럽 지역 말고 다른 지역에서 거래되는 유로가 거래되는 그런 유로겠죠. 뭐 이 유로 달러라는 거 요게 현재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의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큰 규모거든요. 근데 이 유로 달러는 왜 중요하냐? 사실 우리가 2008년 이전까지는 유로 달러라는 거를 많은 사람들이 알고는 있었어요. 그리고 뭐 해외에서 거래되는 거 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실제 그걸 알고는 있었지만 그게 통화 정책에서 중요하다는 거를 인식하기 시작한 게 2008년 그 금융위기 때부터입니다. 그래서 이 페드의 굉장한 골칫거리가 됐습니다. 사실 이 금융위기 이후에 유로 달러가 급등을 하고 이런 유로 달러의 그 금리가 급등하고 하는 걸 보니까 그전에는 그런 일이 있어도 난 페드는 연준은 나는 미국의 인플레이션하고 미국의 실업률, 미국의 고용에 대해서만 그 두 가지만 생각해도 골치가 아픈데 그 유로 그 달러까지 생각하려니 난 그건 안 해. 거의 그런 식으로 손 놓고 있었던 상태였는데요. 실제 금융위기를 그 세계화가 진전이 되고 어마어마한 금융이 결합이 그 이전 시기보다는 어마어마하게 결합이 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보니까 이제는 더 이상 유로 달러를 모른 척할 수가 없는 상황까지 이르게 됐습니다.